보통 동화라고 하면 무조건 좀 착하고 교훈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권선징악의 느낌으로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떤 동화 작가가 아니요, 동화는 일단 무조건 재밌어야죠. 아이들이 즐거운 게 먼저 아닌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반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아주 독특한 궤적을 그려온 한 작가님의 작품 세계입니다. 2026 기후에너지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선정에 빛나는 노수미 작가님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늘 배움을 갈구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요. 오늘 미션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 노수미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적인 키워드들을 연결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주도, 아이들의 권리, 그리고 기후위기죠. 맞아요. 이 세 가지 묵직한 주제를 유쾌한 동화 속에 어떻게 엮어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이분의 이력이에요. 20대 시절에 그 무거운 법전들 있죠. 법대에서 고시 공부에 매달리던 분이셨거든요. 아, 법대생이셨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제주도를 무대로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는 동화 작가가 되신 거니까 겉보기에는 진짜 완전히 상반된 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찍혀 있는 것 같잖아요. 헐, 법학도에서 동화 작가라니 진짜 독특하네요. 고향이 전주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주 서귀포에 정착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참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서 남편분과 함께 제주로 향하셨던 건데요. 여기서 아주 인간적이고 뭐랄까 되게 귀여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귀여운 사건이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 당시가 한창 제주 이주 열풍이 불던 시기였어요. 그때 남편분이 먼저 블로그에다가 제주 생활이나 육아에 대한 생생한 글들을 연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 설마 남편분이 먼저 뜨신 건가요? 맞아요. 그 블로그 글이 대중들한테 엄청난 공감을 얻으면서 막 화제가 된 거죠. 일약 그 노마드적 삶을 실천하는 선봉장처럼 언론 주목도 받으시고요. 와, 대박. 급기야 그 글들을 엮어서 책까지 출간하면서 정식 작가로 남편분이 먼저 데뷔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니, 매일 그 정형화된 판례나 굳은 활자들만 들여다보던 아내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렇게 자유롭고 경쾌하게 성과를 내니까 엄청 자극받으셨겠는데요. 당연하죠. 속으로 약간 아니 나는 왜 진짜 글을 써볼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묘한 경쟁심 같은 게 발동을 한 거예요. 아, 약간 귀여운 질투네요. 네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개설된 동화 쓰기 강좌를 덥석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하신 이유도 되게 솔직하고 현실적이에요. 왜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동화는 분량도 짧고 쉬우니까 금방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하하, 너무 쉽게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른 사람 성공하는 거 보고 저 정도면 나도 쉽게 하겠는데 하고 뛰어들었다가 튼코 다친 경험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작가님도 첫 번째 도전에선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마십니다. 글쓰기를 향한 가벼운 욕망이 혹독한 창작의 벽 앞에서 금방 시들어버린 거죠. 역시 글쓰기가 만만한 게 아니네요. 근데 포기를 안 하셨나 봐요? 네. 작가로서의 진짜 뼈대가 만들어진 건 둘째 아이를 낳고 학원 강사로 일하시던 중에 신청한 두 번째 도서관 강좌였어요. 오, 두 번째 도전. 근데 하필 그 강좌가 수강생 미달로 폐강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강사님이 강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인들 이름만 명단에 잠깐 올려두고 실제로는 노수미 작가님 혼자만 매번 출석을 한 겁니다. 헐, 수강생이 단 한 명뿐이라고요?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강사님하고 눈 마주치기가 얼마나 뻘쭘했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그니까요. 근데 그 숨막히는 상황이 무려 6개월이 넘는 1대1 속성과외로 변모를 해버립니다. 와, 6개월을 혼자서요? 네. 요령 피우면서 쉽게 쓰려던 글쓰기가 도망칠 곳도 없는 아주 혹독한 문학 훈련소로 바뀌어버린 거죠. 강사님의 밀착 지도 아래서 닥치는 대로 글을 쓰셨고 그 훈련의 결과물이 바로 2018년에 대상을 받은 데뷔작 토신의 백년공방입니다. 대박이네요. 혼자 남은 강좌가 인생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 데뷔작의 서사 구조부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데요? 부모의 지나친 자랑과 욕심 때문에 생겨난 말벌레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한테 거짓말 탐지 기능이 있는 맞는 귀를 선물한다는 설정이거든요. 어머,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뜨끔할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설정이네요. 네, 이게 바로 노수미 작가님의 문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기존 동화들이 은연중에 주입하던 그 어른 중심의 세계관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하신 거죠.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어하는 그 권장도서의 전형적인 공식 있잖아요. 아이가 막 말썽을 피우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짠 하고 어른이 등장해서 따끔하게 혼내고. 그렇죠. 그럼 아이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끝나는. 네네. 그 소위 말하는 착하고 교훈적인 결말이요. 작가님은 그런 뻔한 서사를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을 어른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되거나 훈육되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예비 과정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아, 예비 어른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아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온전히 굴러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아직 버그가 많아서 끊임없이 디버깅을 하고 패치를 깔아줘야 하는 베타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근데 작가님은 비록 지금이 버전 1.0일지라도 그 자체로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독립적인 운영체제다. 이렇게 존중을 하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독립적인 존재라는 관점이 서사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게 바로 어린이날이 사라진다고 라는 동화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흥미롭게도 이 책이 다세스 방정환 문학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인데 이 상의 최종 심사위원이 무려 55명의 어린이들이었어요. 와, 아이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돼서 뽑은 거예요? 네, 독자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선택한 건데 줄거리를 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악당인 검은 망토가 어린이날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요. 헐, 아이들한테 제일 소중한 날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어린이 슈퍼영웅 보호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초능력을 쓰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버립니다. 아니, 어른들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달콤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합법적으로 아이들의 힘과 주체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기가 막히게 풍자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초능력 슈트를 뺏긴 윈디걸이나 팡팡보이 같은 어린이 영웅들이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숲속 친구들과 연대해서 기어코 자신들의 권리인 어린이날을 지켜내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전능한 어른이 구원자로 등장해서 막 대신 해결해주고 교훈 떠먹여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행동해서 쟁취하는 주체적인 서사를 부여한 겁니다. 자, 아이들을 이렇게 온전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대우한다면 그 아이들이 뛰어놀 무대, 즉 현실 세계 역시 허투루 그릴 순 없겠죠. 그래서 작가님이 본인이 발 딛고 사는 구체적인 현실, 바로 제주를 작품 배경으로 자주 가져오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주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집필하신 법정사 동의라는 작품을 보면 취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솔직히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이 책 주 독자층이 초등학생 아이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굳이 그 100년 전 제주 사람들이 정확히 뭘 먹고 어떤 질감의 옷을 입었는지 생활사를 완벽히 고증하고 심지어 한라산 해발 700m 부근의 조리대, 그러니까 그 키 작은 대나무가 100년 전에도 진짜 거기에 자생하고 있었는지까지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엄청나게 깊이 파고드셨죠. 아무리 리얼리티가 중요하다지만 어린이 동화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는 건 작가님의 과욕 아닐까요? 약간 과유불급 같은? 충분히 그렇게 과해 보일 수 있는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독립적인 OS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작가의 의도가 선명해집니다. 아, 완벽한 운영체제니까 그에 맞는 환경을 줘야 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아이들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주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공하는 가상환경 역시 현실의 물리법칙이나 역사적 진실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어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인 거죠. 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주의 항일운동은 그냥 흥미 유발을 위한 소품이 아니라 이 지역 공동체가 피 흘리며 겪어낸 실제 역사잖아요. 이 뼈아픈 진실을 아이들에게 그냥 가짜로 대충 꾸며낸 옛날 이야기로 소비하게 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모래성을 쌓아주고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놀아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네, 진짜 역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진실된 토대를 아이들 발밑에 깔아준 겁니다.
와, 멋지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반전은 이 치열한 역사 고증 과정이 작가님 본인한테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각성을 불러왔다는 점이에요. 아까 100년 전 한라산 해발 700m 고지에 조리대가 있었는지 파헤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식물 생태를 추적하다가 엄청난 신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신 거죠. 맞아요. 한라산 생태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원래 산의 아주 낮은 고도에서만 자생하던 조리대 군락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살 곳을 찾아서 산 위로 중턱 이상까지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헐, 대박. 100년 전 항일운동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파내려가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현재 진행형인 기후위기의 명백한 증거가 한라산 중턱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네요? 네, 과거의 진실을 찾으려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현재의 환경 문제, 나아가서 우리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생태계 붕괴라는 거대한 위기의식으로 확 뻗어나간 결정적 순간이었죠. 소름 돋네요. 이 시점을 계기로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팽창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터전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되신 거죠. 하루 4시간씩 제주의 현안을 파고들어서 탄생한 작품이 제주도를 지키는 착한 여행 이야기예요. 아, 거기서 지하수 문제나 바다 쓰레기, 동물쇼 문제 같은 걸 다루신 거군요. 네,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9가지 키워드로 날카롭게 해부하셨죠. 방금 한라산 고증하다가 발견했다던 생태계 변화? 그것도 동화로 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구상나무 이사가는 날이라는 작품인데요.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몰려서 산 꼭대기로 쫓기듯 이사가야 하는 구상나무의 현실을 서정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식이 집약된 작품이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2026년 우수 환경도서 선정작이죠. 네, 대망의 구해줘 홍스 시리즈입니다. 바다거북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래밭의 비밀과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단순하게 자연을 사랑하자라든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같은 납작한 훈계로 빠지지를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존의 메커니즘으로 접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뉴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다거북 가족이 알을 낳고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서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환경보호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처절한 생존 투쟁에서 나오니까 아이들이 피부로 위기를 느끼고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야기 선을 연결해 보니까 작가의 세계관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처음엔 어른들의 억압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셨고, 그 다음엔 그 아이들이 딛고선 제주 역사를 복원해서 진실을 쥐어주셨고, 지금은 그 공간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맞서서 아이들의 물리적인 생존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의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로 수렴되는 거죠. 와, 제주라는 로컬에서 출발해서 아이들의 권리, 지구 전체의 기후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미래사회를 다룬 소설까지 스펙트럼이 확장되셨다면서요? 네, AI DK나 10대들의 현실을 다룬 16, 레디 액션 같은 청소년 소설까지 쓰셨는데요. 갑자기 청소년 소설이라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이해가 가요. 그렇죠. 결코 뜬금없는 외도가 아닙니다. 작가님의 동화를 읽으며 자란 아이들이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복잡한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게 미리 사유의 무게를 쥐어주시는 작업인 셈이죠.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뻘쭘하게 앉아서 듣던 그 1:1 속성 글쓰기 과외가 이렇게 단단하고 거대한 문학적 세계관으로 성장했다는 게 새삼 경이롭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죠. 법학도의 치밀한 고증, 환경을 향한 집요한 통찰,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이 만난 결과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신 우리 여러분도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셨을 텐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노수미 작가님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기후위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결국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직결된다고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서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일상의 작은 모순들 중에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꼼짝없이 갇혀서 살아내야만 할 동화의 배경이 될 만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편리함을 핑계로 침묵하고 외면한 현실의 파편들이 내일 우리 아이들이 매일 밤 펼쳐야 할 동화 속의 끔찍한 디스토피아적 무대가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오늘 당장 어떤 착한 여행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동화는 그저 상상 속 아름다운 도피처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오늘 현실을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 내일 아이들의 무대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딛고 선 그 구체적인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미래 세대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